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다시 가서, 기본서의 181쪽 한번 볼까요? 181쪽 보니까 이제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F1이죠. 그래서, 이 소비자 분포 기법은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CST라는 거는, 니은번 한번 보세요, 니은번. CST 기법에 의한 상권 규모의 측정은 CST 지도 기법을 이용해 이루어진다. 즉, 사업실을 방문한 고객들을 샘플링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주소를 도면에 나타냄으로써 상권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일정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거주지를 지도상에 표시한 후에 일정 점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동심을 그려서 일정 점포의 상권 규모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영어 보니까 영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닉이다. 그러니까 영어만 보면 대략 알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비싼 제품을 판매한다. 뭐, 대표적인 게 홍삼이라고 치자, 홍삼. 홍삼은 좀 비싸죠. 그죠? 뭐, 한 2, 30만 원 하죠. 그래서, 홍삼 가게 같은 경우는 고객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마다 고객 카드라는 게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고객 카드를 뒤져봤더니 300명이더라. 그럼 300명의 주소를, 지도에다가 자기 점포를 위치신 다음에 이제 주소를 쫙 찍어봐요.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스파팅. 점을 찍었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이 사람은 멀리서 왔네? 뭐 이렇게 이제 찍으면서 보는 거죠. 봤더니, 뭐 이렇게 막 고객들이 왔던 주소가 있더라. 주소. 이렇게 스파팅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이제 쫙 보니까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 가지고 매출액을 따져봤더니 대략 반경 2km까지 왔던 사람들이 2km 전체 매출액이 한 60%를 차지하는구나. 그런 걸 1차 상권으로 하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가 반경 5km 정도구나. 그런 건 2차 상권으로 하자. 그럼 그 바깥쪽은 대략 10%밖에 안 되니까 뭐라고 보느냐, 3차 상권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을 이렇게 고객을 점을 찍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각적으로 보니까 고객들의 분포가 이와 같이 이쪽 축을 향해서 쭉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교통 여건이, 교통 노선 같은 게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한다면 그런 버스에다 광고를 해야지. 쓸데없이 뭐 여기서 저 춘천 가는 버스에다 광고해서 뭐 하겠냐. 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비자 광고를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 판매 촉진 전략에 주로 많이 쓰는 게 CST 기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쪽 넘어가시면, 182쪽이죠. 그래서 CST 기법의 유용성을 그랬는데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차에서 3차 상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어요. 보통 60%, 30%, 10% 이렇게 많이 봐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6대 3대 1로 본다. 보통. 그다음에 대부분의 광고 판매 촉진 전략 수립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번에 공간분배 원리와 점포 유형이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좀 의미가 있는데, 특히 거기 그 가로 3번의 입지형에 따른 점포의 분류,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상품의 종류에 따른 점포의 분류, 이런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용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간균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간을 균일하게 나눈다. 피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공간을 균일하게 나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간 균일하게 배분한다. 그래서 균배의 원리다. 그래서 이제 R.M. 피터라는 미국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죠. 여기 X는 상권이 있고 여기 X 상권이 있다. 상권입니다. 이렇게 동그란 상권이에요. 그럴 때 여기가 이제 중간 지점 어디라고 치자. 그럴 때 처음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 지점에다 점포를 차렸다라고 치자. 장사 잘 되겠죠. 왜냐? 양쪽에서 다 이제 A로 올 거니까. 그랬더니 경쟁자 을이 나타나서 B 지점에다 점포를 열었다. 그러면 이제 A 위치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왜냐? 이쪽에서 오던 고객들은 B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A 지점을 포기해버리고 A-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중간으로. 그럼 이제 B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B 지역도 불리하니까 을도 포기해버리고 B-로 갈 확률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의 상권을 놓고 두 점포가 다툰다면 보통 중간에 모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지나치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물건을 사러 올까요? 안 올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콩나물 하나 사야 되는데 뭐 교통비가 왕복 4,000원 들어간다. 그러면 안 가죠. 콩나물 안 먹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이적이 불리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갑이라는 사람은 이쪽 A 근처 어디에 있으려고 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쪽 C 근처 어디에 있으려고 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상권을 두고 공간을 치열하게 경쟁한다고요. 균일하게 배분한다고요. 균일하게 배분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별거 없어요. 자, 시장이 크고 교통비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면 분산 입지한다. 나눠 산다. 그 다음에 시장이 작고 교통비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다면 중심지, 즉 심적 입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자, 시장이 작다는 이야기는 X1에서 X2까지가 꼴랑 걸어서 1km 가지고 걸어서 10분이다. 그러면 이 중간이라는 데가 걸어서 500m니까 5분 걸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럴 때는 가게가 뭐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저 구석지에 있든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교통비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뭐 중간에 가게 있으면 되지. 그것도 한 개 있으면 되지. 이렇게 조그만 상권에 뭐 가게가 3개, 4개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막 10km 가지고 걸어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중간까지 1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 있겠어요? 교통비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중간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요. 여기저기 나뉘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뉘어 있어야죠. 그래서 공간을 나눠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자, 결론은 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가로사물의 입지형에 따른 점포를 분류되는데, 그거는 이제 표현을 하나 크게 해주시고, 이제 그 점포에 대한 건 무조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형에 따라서는 이제 집심성 점포라는 거죠. 이해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재성 점포죠. 그 다음에 선재성 점포죠. 그 다음에 이제 국부적 집중성 점포죠. 그래서 국부적 집중성 점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관습에 따라서, 구매 형태에 따라서 편의품점이라는 것도 있고 선매품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전문품점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집심성 점포할 때 이 집은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인다. 그래서 이건 중심지에 모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에 모이는 게 유리한 점포이다. 대표적인 게 백화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고급 음식점 같은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거 집은 모인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있을 제자죠.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업종이 모여만 있으면 되는 것. 그런 게 뭐냐 그러면, 이 근처 마석 가깝죠. 마석 가구단지라고 잘 아시잖아요. 거기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구단지 같은 거, 이런 거. 저도 옛날에 신혼 때 마석을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진은 안 왔어, 사진은. 그러니까 이제 왜 결혼하기 전에 막 여자들은 가구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친정 엄마랑 가면 되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밥값만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예인이라고 있었는데, 넘어가면은 그 커피집이 있었어요. 그 이제 공동묘지 있는데 근처인데, 뭐 예인이라고 예술할 때 예자 되게 아름다웠는데 이제 거기서 꼭 밥 먹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썰고 그 장모님하고 나는 안 시키고 싶더라고. 그래서 배부릅니다고 안 시키려다가 또 쪽팔려서 그게 기억나네요. 그죠? 가보자. 마석은 참 곡수리 국수집이라는 데는 가깝습니까? 양평의 곡수리 국수집 모르요? 바닷가 쪽에는 좀 뭔가요? 와, 거기도 유명한데. 곡수리. 거기는 뭐 줄을 엄청 서가지고 먹잖아요. 배고프네 또. 어쨌든 뭐 이런 게 모여있죠. 그죠? 아니면 요즘은 관공서 많이 모여있습니다. 그죠? 관공서가 행정타운이라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편이고, 또 금융기관들이 좀 모여있어요. 예컨대 이 사거리에 은행들이 이제 각각 하나씩 있다든지 이렇게. 산재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산들이 흩어져 있다, 흩어질 산자니까 흩어져 있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매점포는 전부 다 산재성이에요.
그다음에 자, 곡부적 집중성이라는 거는 이 곡부적이라는 게 좁은 지역이라 그랬죠. 좁은 데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좁은 데로 우리가 약간 의역을 하면 좁은 지역이 시골이죠, 시골. 시골에 많이 집중된 것들인데 이건 농기구, 농사 짓는 것들이죠. 또는 어구, 어망, 석재, 종묘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편입형이라는 게 일상 생활 필수품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주로 이제 저차원 중심지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이야기고 도보로 10분 이상은 잘 걷지 않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자주 가긴 하는데 구매 금액은 좀 작은 것들. 그래서 빈도는 높지만 금액은 작다. 요건 이제 고를선자죠. 그래서 골라서 살 매자입니다. 골라서 물건을 산다. 그러니까 고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럴 가능성이 많죠. 점포들이 하나만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고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재성 점포나 집심성 점포일 때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종로사가에 가시면 이런 보석성가 쭉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면 이제 보석성가가 여기도 막 다 보석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막 뭐 반지도 끼워보고 하다가 이제 예쁜 거 고르고 그런 거죠. 또 여자분들이 옷을 살 때 로데오 거리 같은 거, 이게 집재성인데 대표적인. 로데오 거리 가면은 뭐 이 집 저 집 다 들러가면서 이제 뭐 어디 보고 뭐 이렇게 스타일 또는 가격이 좀 괜찮은 것들, 가성비가 높은 걸 살라 그러시겠죠. 예. 그다음에 전문품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고차원 중심지에 있죠. 고차원 중심지에 있는데 보통 그 명품 유명 상표가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멀어도 시간을 아끼지 않고 가고 아무리 비싸도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소위 뭐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다 명품에 대한 로망이 좀 있게 마련인데 예를 들어 핸드백이다. 살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기회를 들어서라도 사고야 만다. 이렇게. 예. 그렇죠. 남자분들도 차 뭐 이런 거 굉장히 욕심이 많죠. 시계, 차. 그래서 시계가 뭐 비싼 거는 뭐 8억, 9억까지 한다 그러대요.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차고 다니면 안 되죠. 차고 다니면 손목 잘려요. 누가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기스나 어쩌려고. 기스가 났다 하면 그건 9천만 원이에요. 광택하는데 9천 들어가요. 큰일 나요. 그런 거.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점포의 종류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184쪽에 이제 가로사본의 상품 종류에 따른 성적인 분류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약집을 한번 가보죠. 요약집이 훨씬 좀 아무래도 간결하죠.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61조. 61쪽에 이제 기타 이론에서 넬슨과 후보는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요. 문제에서 이제 소매입지 입지 이론은 이제 넬슨이 주장한 건데, 그걸 후보로 바꾼 적이 있어요. 후보는 상업지 입지의 시간 법칙이라는 거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상권이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장사가 잘 된다. 여기 이제 후보의 주장인데, 그걸 넬슨으로 바꿔서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위아래로 막 바꿔서 틀리면 만들어요. 그럴 때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볼게요. 넬슨의 소매입지 이론을 그랬죠.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매입지가 갖춰야 될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8가지가 뭐냐, 그거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8가지 소매입지 원칙을 주장한 게 누구라고? 후보예요, 넬슨이요? 넬슨. 그렇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후보의 입지효과 시간 법칙은 상업입지의 이익은 계정가격으로 시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픈한 다음에 한 1, 2년 지나서 시간이 좀 가야 알려진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게 후보 이야기죠. CST는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획정 방법도 보셨고요. 자, 넘어가셔서, 공간림 비용의 점포를 빌리는데, 내용은, 동그라미 경쟁권은 점포사의 공간을 서로 겸비한다는 이론이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상권의 X는 X 공간에 전개되어 있고, 여기 동질적 소비자 균등을 모두에다 가정한다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의 상권을 놓고 두 점포가 다툰다면 서로 나라는 조용히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결론은 비번. 그러나 이것은 운송비 다과에 관계없이 소비자의 수량이 일정한 경우, 즉 수요의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에 해당된다. 현
현실적으로 수요 탄력성이 너무 더 크기 때문에, 즉 운송비 부담이 커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두 점포 A는 A, B에게 모두 불리하게 된다. C번에 따라서 수요 탄력성이 0이 아닌 한 가까울은 다시 M은 중간에서 헤어져가지고 A 다시나 B 다시로 가니까 붙어 있다고요, 분산돼 있다고요, 분산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박스에 보니까 시장이 좁고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 그럴 때는 집심적 입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통비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성이 적다는 이야기는 교통비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야지 그거를 복잡하게 해석하면은 그럼 못 풀어요. 시간도 아까운데 뭐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나요?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뭐냐? 그러면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수요의 교통비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정확한 표현이. 교통비에 대한 탄력성이니까 분모가 뭐겠어요? 교통비. 여기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통비가 증가할 때 수요량이 확 줄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뭐 중간에 있으면 된다고요, 불리하다. 이게 수요 교통비에 대한 탄력성이 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비가 아까워갖고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런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고 탄력성을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요약할 줄 알아야 된다.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나라도 안 가겠네. 그러면서 콩나물 생각하세요. 버스 왕복하는데 콩나물 사러 누가 가겠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간다고 안 간다고, 안 가니까 떨어져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포의 물건대자 집 심성, 집재성, 산재성, 호프적 집중성 해가지고 얘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미분에 상품에 따라, 즉 구매 관습에 따라 그랬는데,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그랬는데, 이것도 의하고 특성까지 좀 보시면 좋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편의품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성이 저찬 중심지이고 인근적이 많고 도심적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인근이 많다. 그 다음에 선매품이죠. 여러 상점을 비교한 후에 넣는다. 그래서 가구나 부인용, 의상이나 보석같이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사는 것.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집 심성이나 집 재성 점포 같은 것들이다. 문제가 물론 중차원 고차원에 있겠죠. 왜냐? 상권이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모여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이죠.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아낸 상품이다. 그래서 고급 영복, 고급 시계, 고급 카메라, 고급 자동차를 있어요. 그런데 3번의 고차원 중심지에 주로 있다. 그 다음에 자 3번 큰 3번의 매장용 부동산의 무지분석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도 불편할 것 같은데 뭐니? 기본서 가죠. 기본서. 자 186조. 자,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인데, 여러분 그 필요성이라든가 뭐 단계, 이런 것들을 꼼꼼히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데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보시고 그런 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188쪽이죠. 그래서 괄호 3번에 선정된 입지 가능 부지 분석, 그래서 거기다 표현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동그란 부분은 가능예상고 추계 방법이다. 이제 거기다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예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비유, 중, 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법, 유추법, 중용 모형, 회귀분석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는 비유, 중까지 했는데 회귀분석은 안 했잖아요. 저번에. 오늘은 회귀분석까지 갈 건데, 이 회귀분석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거레이션 어널리시스 회귀분석이라는 거를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몇 번 나왔죠. 그러니까 개론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해본 적도 없는데 그걸 공부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이 회귀분석을 이용했는데 골치 아파요. 아무튼. 그래서
가능한 선거의 추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선거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크게 보자고요. 나는 피자집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남양주에다 하기로 했다. 남양주도 이제 어디냐라고 호평역 근처이다. 호평역이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지상철이죠, 이거.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 이제 생기면 항상 상권이 분리된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좋긴 한데 지하철은 이제 상권이 통합되는데 그래서 이쪽 상권과 여기 이마트 있는 상권하고 반대편 상권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 그럴 수밖에 이 지상철이 다 그래요. 과거 이제 구천안 역사가 지상으로 있다 보니까 천안역이 앞쪽만 발달하고 뒤쪽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재개발돼요. 이렇게 배방 쪽으로 천안화산 쪽으로 열차가 이제 달다 보니까 구역사가 필요 없어져가지고 재개발되면은 거기는 아주 좋아지죠. 굉장히 좋아지죠.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너는 그럼 피자집을 어디다 할 거냐? 야 여기다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이마트 옆에다 할까? 아니면 건너편에 우리 학원 자리 있는 데다 할까? 아니면은 저 건너편에다 할까? 뭐 아니면 넘어가 볼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후보 있기 중에서 가능 매출액이 적은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많은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방법이죠. 이제 그걸 찾는 방법인데 가능 매출액. 그래서 계산해 보자. 첫 번째가 이제 비율법이다.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어려운 회계 분석이 아니고 비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시험에 잘 나온 게 중요하다. 비율법이라는 거는 뭐냐? 일단은 가능 거래 권역을 획정한다. 이거는 거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 거래 권역을 획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출액을 추계한다. 뭔 말이냐? 만일 내가 여기 A에다가 점포를 연락한다. 그럼 지도에다가 A를 표시하고 A. 그 다음에 야 가능 상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가능 거래 권역을 획정한다. 그래서 저는 대략 반경 5km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면 왜 반경 5km냐? 라는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무조건 저는 5가 좋아요 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피자라는 건 어떻게 되냐? 배달에서 많이 판매되더라. 배달 비중이 70%, 점포로 오는 비중이 30%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배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달하려면 먼저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대략 한 20분이라 치자.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뭐 막 밀가루 반죽부터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20분 되니까 구워져서 나오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문하고 30분 안에 물건 안 갖다 주면은 성질 내면서 안 시키더라. 그러면 이제 배달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10분밖에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분 동안 열심히 달려봐라 그랬더니 5km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km가 벗어나면 나는 30분 안에 맞출 방법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획정했다라고 설명해보자. 뭐 고객이 물어보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지도에다 5km 표시하고 여기서 이제 지출액을 추계하는 거죠. 지출액. 지출액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안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피자 몇 개나 먹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보통 평균 2판 먹는다 그러더라. 사이즈는요 그랬더니 25,000원짜리 패밀리 사이즈로 그러더라.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한 달에 피자에다가 5만 원을 지출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득을 추계하면 되죠. 소득. 소득은 인당 소득을 쓸 수도 있고 가구당 소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출액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냈지만 소득은 뭐 자료가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인구센서스, 인구통계 자료를 과거에는 썼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정확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면은 아마 협회 교육을 받을 때 저를 만난다면 제가 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상권 분석 툴을 쓰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금방 알 수 있어요. 평균 소득은 제가 금방 압니다. 조금 이따 핸드폰 가지고 뒤져서 알려드릴게. 인구수도 알아요. 인구수. 가구수도 알고. 연령별 가구수도 대략 알아요. 그렇게 요즘 정보가 업데이트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요즘 그런 건 보지도 않아 이제.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권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알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제 판단이 중요하죠. 찾는 거는 기술적인 거는 그냥 나중에 알려드리면 된다니까요. 실무할 때 고객이 매출액이 얼마일까 그거 가지고 알려주면 돼요. 계산해 가지고. 그런데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판단.
시스템은 제공이 되지만 요거 인당 소득 쓸 거예요, 가구당 소득 쓸 거예요? 판단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왜 가구당이냐 그러면 피자라는 제과의 성격이 혼자서 한 판을 다 씹어 먹는 거예요. 식구들이 모여서 먹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출이 가구당 소득에서 나가는 걸 봐야 된다, 그 이야기. 그래야 객관성이 있지. 여기서 인당 소득을 가지고 써버리면은 매출액이 너무 많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시스템을 쓰면, 그런 건, 언제든 뭐 배워가지고 시스템 사용법만 배우면 된다니까요. 네. 지출 비율 알아야 돼, 비율. 그래서 지출 비율을 알아야 되고요. 비율이, 자, 500이 5만원이니까 이제 1%다 뭐 그런 거 알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상 매출액을 추계할 수 있다. 예상 매출액을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총 소득 알면 되겠죠. 여기서 그 지출 비율 곱하면 되겠죠. 그럼 총 소득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여기 이제 가구당 소득 아까 알았죠. 그러면 여기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구수 알면 되죠. 그래서 가구당 소득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고 가구수가 2,000가구라고 치자. 그러면 5, 20이니까 100억이다 라고 총 소득이 나오고 100억이 1%니까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1억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흘려가면서 말씀드렸죠. 이 동네 가구수 제가 알 수 있다니까요, 금방. 제가 핸드폰을 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가구수는 금방 압니다. 상권 5km 딱 지정하면 이 안에 가구수 바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이다. 그다음에 이제 유추법이죠. 유추법. 유추법이라는 거는 조금 그러네. 확인해버리고 갈까요? 확인. 자, 여러분 요약집 한번 보죠. 요약집. 이제 기본서를 저번에 봤으니까 요약집 보자고요. 요약집 63쪽 한번 보세요. 63쪽 보시면 큰 선배는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이다 그랬죠. 그래서 부지 선정 단계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제목 기존 부지 분석 뭐 그런 거 있나요? 2단계 도시 분석 그런 거 있나요? 자, 그럼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근린적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대상 근린적 선정이죠. 마지막에 대상 부지 할 때 부. 줄이면 뭐라고요? 부 이렇게. 이게 이제 과정 순서가 시험에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비중이 아주 떨어지는 데인데, 예를 들어 개발에서 우리가 개발 과정 아이유 단계부터 뭐 나중에 마케팅 단계까지 부타 그럼 설마 이거는 4차례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기억 못해도 알아. 점점 분석 범위가 좁아진다라는 거 혹시 느껴집니까? 기존 부지 뺀 다음에, 기존 부지는 이제 최소 요구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거 빼고, 도시가 제일 크죠? 근린지역은 조금 작죠? 여러 개 근린지역 중에서 대상 근린지역 딱 한 개만 잡아. 호평 평내역 근처 이렇게. 그럼 대상 근린지역은 더 좁아졌죠? 대상 부지는 땅을 콕 찍은 거니까 넓어졌으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좁아진다라는 것만 알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추이를 잘하시잖아요, 추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계란은 외우려고 하면 뭐 대책이 없죠. 네. 너무 많아요. 넘어가셔가지고 선정된 외환부지업을 통해서 가능해상 추계 방법인데, 자, 비율법이죠. 그래서 기업번에 가능 거래 지역을 확정한다 그랬죠. 이번에 해당 점포만은 상품에 지출 가능을 추계한다. 디귿번에 가구당 중위소득을 추계한다. 우리 1번에 대상 점포 취급 품목에 대한 지출 가능액이 가구당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총 소득에 곱해서 매출액을 구하면 된다.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확조해서 지금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겁니다. 자, 유추법인데 유추법은 별거 없어요. 감정평가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유추법. 그래서 우리가 평가 선봉식 나중에 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옛날 사람들은 유추법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뭐냐? 예컨대 우리가 신규 점포의 매출액을 구할 때 기존 점포의 매출액으로부터 유추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남양주 쪽에다가 제가 아까 피자집 한다고 했잖아요. 피자집. 그래서 A 점포가 얼마나 나올까? 그럴 때 여기랑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데가, 저 덕소 쪽이 있더라. 덕소 쪽 갔더니, 미스터 피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 집 피자집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소득도 비슷하고, 유동인구도 비슷하고 아주 비슷하더라. 그러면 요 매출액과 얘는 차이가 심할 거라고요? 비슷할 거라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매출액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대략 우리도 1억은 되지 않겠냐? 그런데 봤더니 우리 지역이 오히려 유동인구가 10% 많더라. 그러면 1억이라고요. 10% 올려가지고 1억 1,000이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점포로부터 신규 점포 매출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죠. 이렇게 하려면 기존 점포 매출 자료를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서 써먹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지 남의 점포 가가지고 매출액과 고객 특성 좀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점포, 여러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력 모형인데 이것도 쉬워요. 이제 여러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아까 중력 모형 누구 거냐라면 허프 거예요. 허프. 아까 허프가 뭐라 그랬냐? 소위 확률 모형이다 또는 중력 모형이다 또는 소매적 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는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다라고 하는데 만유인력을 원형했다 그랬죠? 만유인력. 그래서 만유인력이 뭐냐? 분물체 사이에 미치는 힘은 질량, 무게는 비례하고 거리적인 반비례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상권을 이야기할 때 상권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비례 상권과 고객 간의 거리의 제곱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마찰 개수 수 여기에는 비례요 반비례요 이렇게 봤죠. 그래서 마찰 개수가 2다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해봤는데 기억나세요? 기존 점포하고 신규 점포가 있다. 아까 암산 비슷하게 했잖아요. 여기가 도시적이고 소비자 거주지에는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럴 때, 자, 이쪽은 4,000제곱미터고, 여기는 아까 9,000이었나요? 여기는 2km이고, 요거는 3km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신규 점포로 얼마나 가냐, 그런 거 아까 해봤잖아요? 25,000명이다. 왜 25,000을 금방 아느냐? 224 약분해가지고 1,000, 336 약분해서 1,000. 그러니까 암산이 되는 거죠. 양쪽 힘이 다르다고 갔다고요? 갔다 그러면 절반 가겠죠. 절반은 1이 가고, 절반은 1이 가고. 예? 그냥 연습이 되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26회 정도에 나왔던 문제, 뭐 이런 거는 그냥 풀려요. 그런 거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풀어야지. 그걸 언제 뭐 계산하고 있냐고. 남들이 뭐 가만히 있어봐. 공식이 뭐지, 뭐 1 더하기 이지랄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럴 때 빨리 풀어야지. 그걸 무슨 뭐, 이렇게 막 푸는 거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또 이렇게 배워와가지고 또 이걸 또 와서 물어봐. 그래서 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옆에 사람 푸는 거 보시고 그 사람이 빠르면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 좀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쉬운 방법이 무조건 가야지. 시험은 철저하게 실리예요. 그럼 중요한 매출액 어떻게 할 수 있나 보세요. 이쪽으로 25,000이 가는 걸 알았다라고 치자. 이제 아까는 상권을 이야기하니까 요거까지만 따진 건데 매출액 구할 수 있냐 얼마든지 25,000명이 우리 점포로 올 텐데 여기다가 객단가라는 게 만약 4만 원이라면 어느 사람마다 4만 원씩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25,000 곱하기 4니까 10억이다 라고 매출액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목으로도 매출액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기에요. 자, 유축법이죠. 회사 내 다른 점포나 유사한 점포를 대상으로 거래지역과 고객을 분석한 걸 토대로 대상 점포의 가능 외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내 다른 점포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주로 뭐 그런 데 쓴다 그 이야기죠. 프랜차이즈 같은데. 자, 중요한 내용이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원용하여 대상 점 가능 외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론의 매상과 실제 매상고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수정하기 위한 걸 수장님 지계수로 한다고 하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12회 때 한번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이 중력 모형 공식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 공식은 도저히 못 외워. 이걸 어떻게 외워?
잠깐 기본서 가서 180쪽 한번 봐보세요. 180쪽 가니까 맨 위에 이번에 XZ 거주자가 Y점포를 이용할 형용을 그래가지고 뭐 시그마 막 어쩌고저쩌고 있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이거를 뭐 이 기호도 너무 참 상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이 뭐냐면 이게 실험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유도된 식이 아니라고요. 수학적으로. 아까 제가 랠리라든가 컨버스는 다 유도했다고 그랬죠. 그럼 100% 유도가 돼. 그러니까 제가 실험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수리적 가능하면 조금 있으면 만들어내요. 그런 건. 그런데 허프식은 확률 모형은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에요. 그러니까 허프의 식에 따라서 계산된 예상 매출액이 실제 장사해보면은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실험식은 항상 차이를 조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실험식은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거라고. 그래서 바꾸는 개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수정 이미지 개수라고 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 영어로. 그래서 수정 이미지 개수 정도 기억하신다. 매출액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회귀 모형인데 이 회귀 모형이 어렵다 그랬죠. 회귀 모형. 네. 회귀 모형을 하기에 앞서서 회귀 분석이 뭔가를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범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나온 적이 있었죠. 안 써도 됩니다. 이해하면 돼요.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고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선형회귀 분석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다자 빼고 중회귀 분석이다 라고도 해요. 여러분 기본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면 y 콜 a 더하기 b1 x1 더하기 다시 너무 앞서갔어요. a 더하기 bx이다. 플러스 에라. 이런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a 더하기 b1 x1 더하기 p2 x2 더하기 bn xn 더하기 에라다. 이 통계식에서는 항상 에라가 나옵니다. 에라는 뭐 늘 있어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에라는 무시하고 이럴 때 이 y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걸 종속 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x와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이름을 좀 아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b 이런 놈을 뭐라 그러느냐 이걸 회귀식에 있어서 개수여서 회귀 개수라고 하고 맨 앞에 혼자 돌아다니는 놈 얘를 뭐라 그러느냐 회귀 상수라고 해요. 상수. 회귀 상수. 이해하신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갈게요. 이건 잘 아시죠? 여기 x가 1이다. 1.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 5 더하기 10이니까 y는 얼마일까요? 15. x가 2면 5이 1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y는 얼마? 20. x가 3이면 3은 15 더하기 10이니까 y가 얼마요? 25. 그러니까 y는 x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지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걸 종속 변수로 이런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을 배웠어야 돼요. 근데 너무 바빠 우리나라 수학이. 그러니까 결론은 모른다지 배우고 나면. 무리수가 뭐예요? 몰라. 설명을 못. 6년을 공부했는데 몰라. 무리수가 뭔데? 무리한 숫자인가? 영어로 irrational number예요. rational이 이성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본 학자가 잘못 번역한 거야. 이성이 없는 숫자라고. 무슨 숫자가 이성이 어디 있어? 다른 말로 비율이에요. 비율, ratio.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니까 ration. 저 미국 분? rational number. 이 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이성이라는 뜻인데 이성이라고 번역한 거라고 아니고 비율이라니까요. 레이쇼 아시죠? 레이쇼. 비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없는 그런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무비수라고 번역했어야 돼. 이거. 그런데 일본 애들이 잘못 번역하고 우리는 다 일본을 수입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까지 졸업한 애들이 무리수를 몰라. 그것도 공대 졸업한 애들이 몰라요. 공대는 수학 귀신이거든요. 그럼 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20년을 내버려도 영어를 못해. 너 진짜 깝깝해 진짜. 우리 딸내미는 그 새끼는 좀 하는데 영어 중국어를 좀 해요.
유학은 이제 고적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걔는 뭐 저는 언어 과목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해요. 저는 지금도 미국 사람 만나면 에이씨 그럼 가버려 그냥. 가끔 상담하거든요. 오면은 얘들이 다 나만 봐. 나만 보니까 이제 그럼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가지고 헤이 하이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번역기 켜 번역기.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몇 마디 하고 안 되면 거기서 끝.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가버려 그냥. 바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종속분수지 이해하셨죠, 그죠?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독립. 이 앞에 있는 기울기 얘를 회귀 기수라래요. 얘는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맞아. 요거는 변수가 뭐라 하더라도 변해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항상 상자 상수예요. 항상 상자, 항상 일정한 숫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회귀식인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는 다중회귀식이죠. 근데 종속변수를 매출액이라 치자. 매출액 이게 y예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장 면적 영향을 안 줄까요, 줄까요? 주겠죠. 고객 숫자 영향을 안 줄까요, 줄까요? 주겠죠. 고객의 소득 영향을 안 줄까요, 줄까요? 주겠죠. 경쟁 점포의 숫자 영향을 안 줄까요, 줄까요? 주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한 4개 변수가 영향을 준다고 치고 이것 말고도 많을 텐데 면적이 대략 한 30% 영향을 준다 치자. 고객의 숫자가 50% 영향을 준다고 치자. 소득이 20% 영향을 준다고 치자. 30% 70%. 여기는 20%. 경쟁의 숫자를 거꾸로 마이너스 20% 영향을 준다고 치자. 그럼 마이너스 0.2 곱하기 경쟁의 숫자. 곱하기 다 생략됐습니다. 더하기 2,3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왔다. 이제 여기에 현재 이 식을 제가 바꿔 쓴 거예요. y equal a1 x1 더하기 다시 b1 x1 더하기 b2 x2 이렇게 변수로 쓴 건데 그럴 때 a 점포, b 점포, c 점포가 있을 때 여기 면적, 고객수, 소득 모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죠. 여기다가 면적하고 고객수하고 소득 다 집어넣으면 매출액 계산이 안 될까요? 될까요? 되겠죠. 그러니까 회귀식이 있기만 하면 계산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드는 게 어려워. 이걸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수천 개 이상이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통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만들어져 있다면 매출액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저거를 만드는 거는 이제 통계학을 한 2학기 정도 공부를 해야 만들 수 있어요. 한 학기 가지고도 안 되고 대부분 잘 못해요. 한 학기 가지고는. 회귀명이죠.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이제 영향 이해가 되죠? 요 정도 이해하면 돼요.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한 개라고요? 여러 가지 변수라고요?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고, 매상과의 관계를 대상점포 예상 매출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식을 만들어주면 추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회귀모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죠. 규모적으로 해석은 간편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대안부지를 평가한다. 물론 규모하는 회사들도 비유주회 이것들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치밀하게 하는 모습으로 추계하고 이에 대한 예비적 타당 컴퓨터 수단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비적 도구라는 말이죠. 예비적.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비적. 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법은 예비적 수단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러분 이거요. 요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써먹을 건데 어디서 써먹을 거냐라면 투자이론에서 감흥도 민감도 분석을 이번에 설명할 예정인데 이 모형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얘가 10이 변한다 그러면은 곱하기 0.4니까 얘는 3이 변하죠. 어? 얘가 고객수가 10% 바뀐다는 곱하기 0.7이니까 7이 바뀌죠. 둘 중에 누가 더 민감합니까? 면적이에요, 고객수예요. 이렇게 따지는 걸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귀식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거 써먹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자율을 다시 써먹을 거니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감도 분석은 이렇게 민감한 변수를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집중 관리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인데 어쨌든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요.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1, 2월 달에는 이렇게 설명했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소박하게 설명을 했어요. 백화점 가면은 여러분 화장실에 점검표 보신 적 있나요? 청소 상태 내리고 점검표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거기처럼 OX 2점 척도가 아니고 5점 척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카트에 5점 척도법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면적도 있을 것이고, 매장 면적, 고객의 숫자도 있을 것이고, 소득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자녀의 숫자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하고 거리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하고 거리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역도 영향을 줄 것 같고, 뭐 등등등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3개밖에 없을까요? 뭐 수십 개일까요? 저는 수십 개를 쫙 리스트한 다음에 A 점포로 가요. 가가지고 야 면적 오 보통인데 이거, 그다음에 고객수 와 맞네, 소득 보통이야 이거, 자녀수는 적은 편인데 약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중학교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네 그러면 4점, 아주 가깝네 그러면 5점, 이렇게 점수를 쭉 매기겠죠. 매긴 다음에 A 점포, B 점포, C 점포 다 가요. 다 가가지고 점수를 다 매긴 다음에 이것들을 합산하죠. 예컨대 3 더하기 5는 8 더하기 3은 11 더하기 1은 13 이렇게 쭉 총점을 해가지고 얘가 350점이고 얘가 430점이고 얘가 190점이고 D가 250점이고 뭐 이렇게 나왔다. 290점이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요, 높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낮은 것들은 배제해버리죠. 그래서 높은 거 한두 개 골라가지고 이와 같이 더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좋겠죠. 다시 말해서 이 비율법이나 유추법이나 중용 모형이나 이건 쓰지도 못하고 이건 돈 많이 들어서, 회계분석 모형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의뢰해야죠. 그러니까 후보 입지가 5군데라고 5개 다 해야 되겠어요? 체크리스트로 예비적으로 한두 개 골라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돈을 더 적게 쓰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쓰는 방법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 하실 때 아마 컨설팅 쪽으로 간다면 이 정도까지 쓰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좀 써요. 네.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쪽도 잘 못 쓰죠. 있죠. 이쪽은 아예 못 쓰고 이건 못 써요. 왜냐하면은 이걸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회계식을 만드는데, 저 식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그리고 저기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잘 못 쓰죠. 어쨌든 예비적 검토 수단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쉬었다 할 예정인데, 여러분 그 가능외상호 추계 방법의 맨 위에 비율법 한번 다시 보죠. 비율법 지금 요약집 보고 있습니다. 비율법 거기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주관적이다 보이시나요? 거기다 밑줄. 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가늠외상호 추계 방법 다 공부했어요. 이제 다 했죠?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기본서 좋아요. 기본서를 좀 이따 봐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자 기본서도 마찬가지죠. 자 188쪽 한번 가보죠. 기본서. 그러니까 비율법 그래가지고 비율법은 가장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방법으로 뭐 그런 말 있나요? 우리 저번에 동그라미 했을 텐데. 근데 보세요. 방금 제가 계산한 걸로 봐서는 야 이거는 배달하는 게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아마도 5kg 잡는 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물어봤더니 피자를 2판 먹는다 그랬으니까 5만원 쓰고, 요거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알아냈으니까 뭐 정확한 거고, 그래서 지출 비율이 얘만 정확하면 정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 매출액은 굉장히 정확할 것 같다. 아주 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학적이라고요? 주관적이라고요? 왜 그러냐? 도대체 이게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관적이래요. 왜 주관적일까요?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신데요. 컨설팅 하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 쓰는 용어가 컨설팅에 가까운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고급스러운데 용어가. 저는 그냥 혼자 3판 다 먹는다 이러는데. 좋아요. 아유, 훌륭한 장점입니다. 용어 사용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밖에서는 이런 용어는 안 써요.
설명할 때나 그러지 밖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용어를 상대방에 맞춰서 쓰죠. 상대방이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 보인 바라면 어려운 말 던지고, 지적 수준이 보통의 바라면 보통 단어를 던지고. 왜냐하면은 이게 눈높이 안 맞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 화법은 그게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거꾸로 제가 물건 팔러 갈 때는 지금 아파트 뭐 팔겠다고 지금 중개사분들이 전화가 오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죠. 그래야 생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 얼마지? 막 그러면은 저 새끼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다 알려줘 막.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들이 쓰는 거래 정보 가격까지 다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중개사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죠. 야, 우리 집 이건데 정보만 가격 좀 찍어서 좀 보내주라. 두 군데 쓰시 받아놨거든요. 근데 저를 속일라 그러더라고. 한 4천 정도. 그래서 아직은 이야기 안 했는데, 거래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야지. 보여주면서요.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2천만 먹으세요. 네, 그러려고. 뭐, 일정 부분은 그거 기획했으니까 먹어도 되죠. 아예 안 주겠다는 생각 저는 추호도 없어요. 저는 뭐 수수료도 보통 2배 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래할 때마다 저는 무조건 더블 줬어요. 왜냐면 그래 빨라요. 잘해주고. 열받게 하면 영수증 받아가요. 진짜 열받게 하면 제가 영수증 딱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영수증 주세요. 아니 입금했으니까 달라고. 신고하실 거니까 신고는 안 하는데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는 안 해. 진짜 신고는 안 하는데 열받게 하면 전화는 가끔 하죠. 구청에다 밀어넣을까요? 서비스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의정부에서 한번 그랬어요. 의정부.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 그때. 미국 부대 앞에 뭐 저 짜증나 죽겠는데 열받게 해가지고 자꾸 장난을 쳐가지고 중간에. 이게 주관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아주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야 피자를 만드는데 생산에 20분씩이나 걸릴까? 내가 볼 때는 요즘 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또 이게 잘 반죽된 걸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토핑 얹어서 꾸미면 되니까 10분이야. 10분. 그러면 30분 안에 갖다 주려면 배달에 쓰는 시간이 20분이 되겠죠? 그러면 20분간 온다면 아까와 같은 속도라면 10km를 갈 수 있겠죠? 10km? 혹시 원의 면적이라는 게 우리 기억나세요? 파이알 제곱이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5에서 10으로 2배가 증가하면은 2배의 제곱이니까 매출액은 4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이 된다고요. 4억. 그러면 1억과 4억은 편차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가능 거래금액 획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거는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상권을 잘 정해야 돼요. 상권. 그러니까 지역의 전문가는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상권을 정할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당연히 지역의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방법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설명 들어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주관성은 있단 말이죠. 판단하는 사람마다 결론이 같다고 다르다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다. 그다음에 여러분 기본서 폈으니까 자 192쪽 192쪽 한번 가보세요. 192쪽. 여러분 기본서에 보니까 이제 192쪽에 B번의 회귀모형 설정이 예 그래가지고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가 있고 y = a 더하기 b1 x는 b2 x2 뭐 쭉 따따따따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변수 y는 종속 변수고 x는 독립 변수고 a는 회귀 상수고 b는 회귀 개수다. 그거 있나요? 그건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거.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투자율을 또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그건 좀 기억하셔야 변수를 알아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 보셨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호흡입지 하면 이제 끝나죠. 그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